YI그룹 본가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을 시리게 할 만큼 반짝였다. 나는 홀 구석에 서서 테이블 위에 살짝 삐뚤어진 식기들을 바로잡았다. 모든 나이프와 포크가 접시와 정확히 센티미터 단위까지 거리를 유지하도록 확인했다. 시아버지의 3주기 추도식, 시어머니 김미령은 모든 디테일에 병적으로 집착했다. 임서방, 이 백합은 어떻게 된 거니? 내가 분명히 흰색으로 하라고 했을 텐데. 김미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돌아서자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그녀의 손가락이 홀 중앙의 꽃바구니를 삿대질하고 있었다. 그건 분명 진주처럼 은은한 빛을 내는 순백의 백합이었다. 어머님, 이건 흰 백합이 맞습니다. 제가 직접 화훼시장에 가서 골랐어요. 나는 품위 있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냅킨을 꽉 쥐고 있었다. 김미령은 그 약삭빠른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 안목이 그렇지 뭐. 이건 분명 누런기가 돌잖니. 재수없게. 아버님께서 생전에 가장 싫어하시던 색이야. 그녀는 집사를 향해 소리쳤다. 전부 다 바꿔. 1시간 안에 새로운 꽃바구니를 가져와. 알겠습니다, 사모님. 집사는 고개를 숙이며 내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아래 십술 안쪽의 여린 살을 깨물었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5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여자 눈에는 언제나 부족했다. 시계를 보니 추도식까지는 40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꽃을 바꾸는 건 절대 불가능했다. 어머님, 시간이. 이런 사소한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다니. 김미령이 비웃었다. 하긴 너처럼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 뭘 알겠니. 그 양반이 고집하지만 않았어도 네가 감히 우리 YI 가문에 발을 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다. 근본 없는 집안? 우리 임가, 린자는 YI 그룹만큼 부유하진 않아도 여의도 금융가에서는 명망 있는 가문이었다. 단지 5년 전 금융위기 이후 아버지가 조용히 활동하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어머님, 서연 씨는 이미 충분히 잘했습니다. 남편 이도현이 어느새 2층 계단에 나타나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훤칠하고 멋졌다. 내 남편은 언제나 이렇게 반듯하고 또 언제나 이렇게 멀게만 느껴졌다. 흥, 넌 맨날 저 애 편만 들지. 김미령이 콧방귀를 뀌었다. 곧 추도식 시작되니 다들 준비해. 그녀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렷한 소리를 냈다. 이도현이 내 곁으로 다가와 식탁을 훑어보았다. 꽃 일은 마음에 두지 마. 네,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코롱향이 느껴졌다.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눈 첫 대화였다. 그는 그저께 홍콩 출장에서 돌아와 어젯밤은 회사에서 잤다. 오늘 그가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넥타이만 고첨했다. 아름답네? 나는 잠시 멍했다. 검은색 원피스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고른 것이었다. 장중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도록. 하지만 이도현은 좀처럼 내 옷차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내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는 액정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는 정원으로 빠르게 걸어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통유리창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5년간의 결혼 생활. 우리는 마치 같은 진열장 안에 놓인 두 개의 정교한 도자기 같았다. 겉보기엔 한 쌍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교감도 없는. 추도식은 정시에 시작되었다. YI그룹 본가 홀에는 가족들과 재계의 주요 인사들로 가득 찼다. 나는 이도현의 옆자리에 앉아 품위 있는 미소를 유지하며 한내빈이 낭독하는 추도사를 들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가친의 기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미령이 마이크 앞에 섰다. 정교한 화장을 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띄었다. 생전의 가친께서는 가족의 화합을 가장 중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도현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그가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다. 김미령이 문 쪽을 향해 손짓하자 검은색 미니 정장을 입은 남자아이가 걸어 들어왔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이목구비가 이도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숨이 멎었다. 이 아이는 이민준입니다. 우리 Y아이가의 핏줄이죠. 김미령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오늘부터 민준이는 정식으로 Y아이가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가친께서 남기신 2천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호라는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2천억. 그건 시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이었다. 그리고 이 갑자기 나타난 아이는 모두 아시다시피 도현이와 서방은 결혼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김미령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마치 칼날이 피부를 긁는 듯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이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이도현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마치 얼음물 한 통을 머리 위에 쏟아붓는 것 같았다. 누구 아이예요? 나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이도현은 내 시선을 피했다. 집에 가서 얘기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이 집에서 묵묵히 일하고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냉대를 견뎠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대놓고 사생아를 데려와 재산을 상속시키고 나는 마지막에야 알게 된 것이다. 김미령은 계속해서 말했다. 민준이의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는 우리 Y아이가의 일원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서방, 네가 큰며느리로서 민준이를 잘 보살펴야 한다.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동정,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한 시선들. 그 아이, 이민주는 김미령 옆에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은 이도현의 눈과 판박이었다. 추도식 후 연회에서 나는 유령처럼 하객들 사이를 오갔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이가 이 총장님을 쏙 빼닮았네요. 2천억이라니 역시 Y아이가는 정이 많으시네요. 모든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멀리 보니 이도현은 몇몇 이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마치 오늘이 그저 평범한 사업적 결정을 발표한 날인 것처럼 김미령은 이민준의 손을 잡고 자랑스러운 할머니처럼 하객들에게 아이를 뽐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용히 정원으로 빠져나왔다. 6월의 밤바람에 꽃향기가 실려왔지만 숨이 막힐 뿐이었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손등을 깨물었다. 5년,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마다 참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남편이 냉담할 때마다 일에 몰두하며 스스로를 마비시켰다. 내가 충분히 잘하면 언젠가는 이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얼마나 우스운가. 나는 눈물을 닦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주소록에 있는 아빠의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나 사람 좀 알아봐줘. 내 목소리는 나 자신이 놀랄 만큼 차분했다. 이민준. 그리고 이도현의 지난 몇 년간 모든 행적 기록까지. 전화를 끊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Y아이가는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말랑한 홍시인 줄 알았겠지. 그들은 곧 임서연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불빛이 환한 홀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는 내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 2천억을 가져갈 아이가 있었다. 5년의 인내가 공개적인 모욕으로 돌아왔다. 좋아. 나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며 바깥 세상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마치 나의 결혼 생활처럼 한때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았던 미래가 이제는 혼돈뿐이었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어젯밤의 모든 일을 되새기면서 사모님, 다 왔습니다.
운전기사 김 기사님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고개를 들어 임가의 별장을 보았다. 빗줄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은 YI그룹 본가의 차갑고 사치스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문을 열자 익숙한 묵향이 코를 찔렀다. 아버지 임태진 회장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금태 안경 너머의 눈은 나를 보자마자 안쓰러움으로 흔들렸다. 그는 손에 든 재무보고서를 내려놓고 일어나 나를 맞았다. 서연아, 그가 두 팔을 벌렸다. 목소리는 침착하고 힘이 있었다. 아빠, 호우. 단 한마디 부름에 억지로 버티던 강인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5년간 쌓인 서름이 홍수처럼 터져나왔다.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아버지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다. 내 감정이 조금 진정되자 나를 서재로 데리고 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셨다. 나는 YI가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김미령의 구박, 이도연의 냉담함, 그리고 어젯밤 갑자기 나타난 아이까지. 아버지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책장으로 다가가 두꺼운 앨범을 꺼내 중간 페이지를 펼쳤다. 5년 전 나와 이도연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서연아, 내가 왜 그 결혼을 허락했는지 아니? 아버지의 손가락이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시 금융위기 이후 임가가 강력한 지원군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이도연의 인품을 보고 결정하셨다고 믿었다. 내가 이 회장님께 큰 빚을 졌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안경을 벗고 콧대를 문질렀다. 하지만 지금 보니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이용당한 거였어. 그는 금고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걸 보렴. 서류에는 YI그룹의 최근 5년간 재무 분석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나는 빠르게 훑어보았다. 금융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즉시 문제를 발견하게 했다. 이 해외 프로젝트들은 전부 위장이에요. 자금 세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이 아니야. 김미령은 이 회장님이 남긴 인맥을 이용해 완벽한 밀수 체인을 구축했지. 보석, 예술품, 심지어 약품까지.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는 YI그룹의 부상당 부분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 이도연 씨는요? 그 사람도 알고 있었나요?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지. 아버지가 냉소했다. 내 남편은 계속해서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 하지만 김미령이 가문의 이익을 내세워 그를 억눌렀지. 어우. 그는 내게 다른 서류를 건넸다. 이것도 봐. 그것은 의료 기록이었다. 이민준, 6세, 출생증명서에 어머니 이름란은 지워져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리킨 핵심은 혈액형 검사였다. AB형?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도연은 O형이다. 어머니가 누구든 AB형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버지가 내 말을 이었다. 그래, 그래서 그 아이는 이도연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정보는 마치 번개처럼 혼란스러운 내 머릿속을 갈랐다. 김미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아이를 이용해 나를 모욕하려 했을까? 아버지는 내 의문을 꿰뚫어 본 듯 했다. 그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지. 생모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김미령이 YI그룹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꼭두각시가 필요했다는 거야. 나는 어젯밤 연회에서 김미령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의기양양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를 속인 것이다. 아빠, 저 이혼할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아니, 지금 이혼하면 저들 뜻대로 되는 거야. 그들은 널 빈손으로 내쫓고 계속해서 자기들 입속을 챙기겠지. 그는 창가로 다가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서연아, 우리 임가의 진짜 실력을 아니? 나는 잠시 멈칫했다. 금융위기 이후 임가는 확실히 조용해졌다. 하지만 아버지가 책상 위에 버튼을 누르자 서재의 벽 한 면이 천천히 열리며 숨겨진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타났다.
그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에 수많은 계좌와 숫자들이 떠올랐다. 이것이 임시 금융제국이다. 아버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단지 지하로 들어갔을 뿐이야. 지금 우리가 운용하는 자금은 YI그룹의 3배가 넘어.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의 지난 몇 년간의 침묵은 힘을 기르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서연아, 복수하고 싶니? 아버지의 질문은 내 마음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젯밤의 모욕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더 이상 나약하지 않은 눈빛,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나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기억해라. 최고의 복수는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라 정밀 타격이다. 그는 내게 USB 하나를 건넸다. 여기 YI그룹의 모든 약점이 담긴 자료가 있다.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쓴맛을 보여주렴. 나는 USB를 받았다. 그 안에 담긴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시작 때문에 묵직하게 느껴졌다.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을 임서연의 시작. 서재를 떠나기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연아,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인간은 언제나 네 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어릴 적 내 방으로 돌아와 나는 절친인 강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제부 기자로서 그녀의 인맥과 정보력은 내 계획에 필수적이었다. 유진아, 나 사람 좀 알아봐줘. 전화기 저편에서 유진은 내 이야기를 다 듣고는 분노에 차욕을 몇 마디 하더니 이내 전문가 모드로 돌아갔다. 이민준의 생모는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이도연의 최근 몇 년간 행적, 서연아, 너 정말로 알고 싶어? 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전부 다,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어.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비갠 후의 달빛을 바라보았다. 5년 전의 낭만적인 첫 만남이 떠올랐다. 자선 파티에서 이도연이 우연히 내 와인잔을 쳤고 그 후 끈질기게 보상하겠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지금 생각하니 모든 우연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일지도 몰랐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진에게서 첫 번째 메시지가 왔다. 이도현, 오늘 밤 엠페리얼 호텔 1808호 스위트룸에 투숙 중. 나는 냉소했다. 시아버지 기일 다음 날에 애인을 만나러 가다니 나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차 키를 들었다. 나의 다정한 남편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엠페리얼 호텔 프런트 직원은 나를 알아보고는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사모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남편이 서류를 잊고 가서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하고는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808호 스위트룸 문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손을 들어 노크했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노크해도 조용했다.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있지 않았다. 문을 열자 스위트룸 안은 불이 어두웠고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실 방향에서 물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리 없이 침실로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문틈으로 나는 이도연이 등을 보인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여자가 욕실에서 걸어 나왔다. 몸에는 목욕 타월만 두르고 있었다. 숨이 멎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여자가 몸을 돌렸다.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주성그룹의 재무이사이자 김미령의 먼 조카인 양설아였다. 고모님이 그러시는데 다음 주 이사회 후에 그 아이가 정식 후계자가 될 거래요. 양설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는 너무했어. 이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분노에 차 있었다. 서연 씨 말이야. 내 와이프가 안쓰러워? 양설아가 비웃었다. 우리 계약 잊지 마. 넌 고모님 연극에 협조하고 난 널 대신해서 해외 라인을 감시해주고. 나는 입을 막고 몇 걸음 물러섰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연극? 계약?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렸다. 당황한 나는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거기 누구야? 하는 이도연의 외침이 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스위트룸에서 뛰쳐나오는 이도연을 보았다. 사방이 마주친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적인 표정이 내게 말해주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차로 돌아와 나는 온몸을 떨었다. 오늘 밤의 발견은 내 모든 인식을 뒤엎었다. 이도영과 양서라는 모종의 협력 관계에 있는 것 같았고 그가 나를 언급할 때의 말투는 오히려 보호하려는 듯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유진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 이민준 생모 정보 찾음. 이름은 최정은. 전 YI가 가사 도우미. 현재 성수동 아파트 거주. 충격적인 건 그녀가 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이도현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도.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새로운 계획이 머릿속에서 피어올랐다. 김미령이 가짜 후계자로 YI가를 통제하려 한다면 나는 진실을 파헤쳐 그녀의 거짓말을 찢어버릴 것이다. 차를 출발시키기 전 나는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돌파구를 찾았어요. 백미러 속에서 엠페리얼 호텔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짜릿함을 느꼈다. YI가 너희는 임서연의 복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른 아침 햇살이 레이스 커튼을 통해 임가의 서재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아버지 앞에 서서 어젯밤의 발견과 녹음 파일을 하나씩 보고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자단목 책상을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눈빛은 계산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양설아라는 아이는 김미령이 내 남편 곁에 심어놓은 감시자겠지. 아버지가 분석했다. 하지만 들어보니 내 남편은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는 것 같진 않구나.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퍼졌다. 확실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도 저를 속이기 위한 또 다른 연극일지도 모르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 영상을 보렴. 화면에는 YI그룹의 작년 내부 회의 영상이 나타났다. 이도현이 한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반박하고 있었고 김미령이 강압적으로 그의 말을 끊었다. 이 프로젝트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물었다. 시행 3개월 만에 거의 200억 원의 손실을 냈지. 아버지가 냉소했다. 재미있는 건 그 손실 부분이 정확히 김미령이 통제하는 역의 회사로 넘어갔다는 거야.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YI그룹을 빼돌리고 있는 거군요. 하지만 왜요? 자기 가문 기업인데. YI그룹은 이미 예전에 그 그룹이 아니니까. 아버지는 데이터 한 묶음을 띄웠다. 5년 동안 김미령은 일련의 조작을 통해 핵심 자산을 점차 자기 개인 명의로 이전했어. 지금의 YI그룹은 껍데기에 불과해. 이 발견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만약 그렇다면 소위 2천억 원의 유산이라는 것도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았다. 김미령은 존재하지도 않는 돈으로 YI그룹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결심했다. YI가로 돌아가겠어요. 아버지의 미간이 좁혀졌다. 너무 위험해. 그들이 제가 분노해서 떠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갑작스러운 복귀가 더 가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설명했다. 그리고 이도현 씨는 어젯밤 저를 봤어요.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살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그는 내게 정교한 브로치 하나를 건넸다. 안에 도청기와 비상경보 장치가 들어있다. 24시간 감시 인력이 대기할 거야. YI가의 별장으로 돌아온 것은 오후였다. 열쇠로 문을 열자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가사도우미 방 여사가 나를 보고는 놀라서 손에 든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돌아오셨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여긴 제 집이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남편은요? 서재에 계십니다. 박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모님, 그 아이도 같이 있어요. 나는 미소를 유지했다. 민준이요? 마침 잘 됐네요. 저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 나는 박 여사의 놀란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5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순종적인 며느리였다.
오늘의 이례적인 행동은 분명 김미령의 귀에 빠르게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바였다. 서재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이도현은 창가에 서 있었고 그 아이 이민주는 구석 카펫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이도현이 획 돌아섰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들렸다. 친정에 간 줄 알았는데.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져올 게 좀 있어서요. 내 시선은 아이에게 향했다. 이 아이가 민준이구나.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경계심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이목구비는 확실히 YI가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그 눈은 나는 문득 유진이가 보내준 사진이 떠올랐다. 최정은이 바로 저런 살구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도현은 나의 평온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그는 망설이며 말했다. 서연 씨, 어제 일은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됐어요. 나는 그를 가로막고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몸을 낮췄다. 안녕, 민준아. 나는 임서연 이모야. 아이는 이도현을 쳐다보았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다. 뭘 만들고 있니? 나는 블록성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박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예전에 큰 성에 사셨대요. 가슴이 저렸다. 시아버지는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고성을 가지고 있었고 나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짜 손자가 서연 씨, 이도현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일어나 그와 거리를 두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서류 좀 챙겨서 바로 부녀회 모임에 가봐야 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어젯밤 호텔에서 들은 대화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도현과 양설아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그는 정말 김미령에게 저항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연극일까? 이도현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만 끄덕였다. 서재를 떠나기 전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블록을 만지고 있었고 이도현은 창가에 서 있었다. 햇빛이 그의 윤곽을 금빛으로 물들였지만 그의 눈 속의 그늘까지는 비추지 못했다. 침실로 돌아와 나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이도현의 서랍, 옷장, 금고는 모두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다. 포기하려던 순간 침대 머리맡의 액자가 살짝 기울어진 것을 발견했다. 액자를 들자 우리의 결혼사진 뒤에 아주 작은 USB가 붙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그것을 재빨리 노트북에 꽂았다. USB는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이도현의 생일, 우리의 결혼기념일을 시도했지만 모두 틀렸다. 마지막으로 홀린 듯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를 입력했다. 잠금이 해제되었다. 안에는 TS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만 있었다. 클릭하자 나는 숨을 참았다. 이것은 YI그룹의 최근 2년간의 비밀 장부였다. 김미령이 어떻게 허위 거래를 통해 자산을 빼돌렸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파일 말미에 첨부된 의료 보고서였다. 이민준의 DNA 검사 결과 그가 YI가와 혈연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도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만약 그가 김미령과 한패라면 왜 자신의 신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보관하고 있었을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양설아 배경 찾음. 김미령 조카 맞음.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녀가 동시에 주성그룹에서도 일한다는 사실. 그리고 주성그룹은 YI그룹과 해외 항만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 중. 또 다른 메시지가 이어졌다. 최정은 만나주겠다고 함. 오늘 저녁 7시 성수동 카페. 나는 재빨리 확인 답장을 보내고 기록을 삭제했다. 막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카메라를 통해 보니
김미령이 굳은 얼굴로 문 밖에 서 있었다. 임서방, 문 열어라. 그녀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차갑게 들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USB를 속옷 안에 숨겼다. 표정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다. 김미령은 샤넬 정장을 입고 완벽한 화장을 했지만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 짐 싸러 돌아온 거니? 이혼 준비하게? 그녀가 냉소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네요. 어머님.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모임에 가려고요. Now.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가식 떨지 마. 어제 일 무슨 생각하고 있니? 민준이 귀엽던데요. 나는 미소를 유지했다. YI가의 큰며느리로서 잘 보살펴야죠. 김미령은 이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가 내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너희 임가 그깟 실력으론 우리 YI 그룹 계열사 하나도 못 당해. 나는 순종적인 청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YI가에 시집온 건 분에 넘치는 일이죠. 알면 됐어. 그녀가 콧방귀를 뀌었다. 도연이 다음 주에 회사를 대표해서 아태금융서밋에 참석할 거야.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물론이죠. 모든 걸 잘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이 일었다. 이 서밋은 여러 국제은행과 YI 그룹이 대출 협상을 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김미령은 몇 마디 더 경고하고는 떠났다. 문이 닫히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방금의 대치는 내 추측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녀는 YI 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조급해하고 있으며 가짜 후계자를 내세워서라도 다른 주주들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서밋은 그녀 계획의 핵심 단계일 것이다. 저녁, 나는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차를 몰아 성수동으로 향했다. 카페 구석, 야구모자와 마스크를 쓴 여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경계하며 고개를 들었다. 사진 속의 최정은이었다. 사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최정은 씨, 나는 자리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위를 살핀 후에야 입을 열었다. YI가 사모님께서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죠? 민준이의 진짜 상황을 알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아이, 이도연 씨 아이가 아니죠? 최정은의 손이 떨리며 커피가 몇 방울 튀었다. 누가 그런 말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중요한 건 김미령 회장님이 왜 친자도 아닌 아이를 후계자로 내세웠냐는 거죠. 최정은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다. 그 여자가 제게 돈 한 뭉치를 주면서 사라지라고 했어요. 제 아들이 YI가의 도련님이 되어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녀는 흐느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그 여자는 제 아들에게 무언가를 상속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이 대표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에요. 이도연 대표님을 통제한다고요? 내가 되물었다. 네. 최정은은 눈물을 닦았다. 이 대표님은 계속 김 회장님의 장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에겐 카드가 필요했던 거죠. 제 아들이 바로 그 카드예요. 만약 이 대표님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사생아 스캔들을 터뜨려서 YI 그룹 주가를 폭락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USB에서 본 정보와 일치했다. 이도연은 김미령의 공범이 아니라 그녀의 적수였다. 아드님을 되찾고 싶으세요? 내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는 획 고개를 들었다. 당연하죠. 하지만 전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위반하면 그 여자가 제가 도와드린다면요?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제게는 자원도 인맥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협조가 필요해요. 최정은의 눈에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가 이내 두려움으로 뒤덮였다. 너무 위험해요. 그 여자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드님을 생각하세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장기말로 이용당하고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김미령이 목적을 달성한 후에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요? 이 말은 최정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우리는 30분 동안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눴다. 떠나기 전 최정은은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제가 보관해온 증거들이에요. 김 회장님이 제게 송금한 기록이랑 그리고 그분이 시아버지에 대해 언급했던 말들이요. 나는 경계하며 물었다. 시아버지요? 뭐라고 하던가요? 최정은은 목소리를 낮췄다.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시아버지가 걸림돌이라고 자기가 제때 처리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YI그룹은 진작에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온몸이 차가워졌다. 만약 김미령이 정말 시아버지에게 손을 썼다면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사기를 넘어 살인이었다. 차로 돌아와 나는 즉시 아버지에게 연락해 발견한 사실들을 간략히 보고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한마디만 했다. 서연아,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구나. 내일 집으로 와서 자세히 얘기하자. 몸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시간을 보니 밤 9시 30분. 이도현도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다. 이제 내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때였다. 그러나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도현이 급한 출장으로 이미 홍콩으로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 집사는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대표님께서 사모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침실에서 혼자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쪽지 한 장만 들어있었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들었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어주길 바라. 몸 조심해, 도현. 나는 쪽지를 쥔 채 생각에 잠겼다. 이 남자는 나의 적인가? 아니면 동지인가? 창밖에는 밝은 달이 높이 떠 있었다. 체스판은 이미 놓였고 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미령은 아직 몰랐다. 그녀, 눈에 보이던 말랑한 홍시가 곧 그녀의 가장 큰 악몽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태 금융 서밋 사흘 전 YI가는 성대한 자선 만찬을 열었다. 매년 열리는 행사로 명목상으로는 아동재단을 위한 기금 모금이었지만 실제로는 YI가의 실력을 과시하고 인맥을 다지는 무대였다. 올해는 특히 더 특별했다. 김미령이 후계자를 발표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드레스룸에 서서 수많은 오트쿠티르 드레스들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마침내 짙은 남색의 머메이드 드레스 앞에서 멈췄다. 이 색은 장중하면서도 신비로웠고 내 몸매를 적절히 부각시키면서도 너무 튀지 않았다. 오늘 밤 내게 필요한 것은 관찰이지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모님, 주얼리입니다. 박 여사가 보석함을 들고 들어왔다. 눈빛에는 약간의 아첨이 섞여 있었다. 내가 후계자 사건을 평온하게 받아들인 후 집안 사람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마치 이 집 여주인의 위상을 다시 평가하는 듯했다. 나는 심플한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사파이어 반지를 골랐다. 모두 결혼할 때 YI가에서 받은 예물이었다. 거울 앞에서 긴 머리를 틀어 올려 목선을 드러내고 몇 가닥 머리카락을 내려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거울 속의 여인은 우아하고 차분했다. 누가 그녀가 지금 비즈니스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상상이나 할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주성그룹주 여사, 오늘 밤 참석 확인됨. 최근 김미령과 매우 가깝게 지내지만 내부 소식에 따르면 주성그룹은 항만 프로젝트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함.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주 여사, 이윤정, 주성그룹 총수의 아내. 겉으로는 김미령과 친밀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을 품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이도현이 이미 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훤칠하게 서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에 감탄의 빛이 스쳤다. 그날 밤 호텔에서 마주친 후 우리가 단둘이 있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름답네. 그가 나지막이 말하며 벨벳 상자를 건넸다. 열어보니 내 반지와 어울리는 사파이어 목걸이였다.
나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그를 보았다. 새로 산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어. 그가 내게 목걸이를 채워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무심코 내 목덜미를 스치자 짜릿한 전율이 일었다. 당신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거울 속에 나란히 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인가. 얼마나 완벽한 가짜 모습인가. 서연 씨, 그가 갑자기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구의 말도 쉽게 믿지 마.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당신을 포함해서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첫 손님들이 도착했다. 만찬은 YI가 정원의 글라스 하우스에서 열렸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재계 명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도연의 팔짱을 낀 채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하면서도 몰래 모든 사람의 표정과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김미령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오늘 밤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이민준의 손을 잡고 하객들에게 이 후계자를 뽐냈다. 아이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표정했다. 내가 서재에서 봤던 활기찬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나는 그의 손목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힘껏 잡혀 생긴 흔적일까? 임서방,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오랜만이네. 돌아서자 주성그룹의 주여사 이윤정이 우아하게 서 있었다. 샴페인 잔이 손 안에서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50대 초반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눈가의 잔주름은 오히려 위험을 더해주었다. 주 여사님. 나는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다. 파리에서 막 돌아오셨다고 들었어요.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나는 일부러 화제를 아동복지로 돌렸다.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는 자신의 진짜 출신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정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민감한 주제네요. 특히 몇몇 대가에서는 말이죠.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멀리 있는 김미령과 이민준을 쳐다보았다. 혈연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더 중요한 건 신뢰 아닐까요? 특히 비즈니스 협력에서는요. 이윤정은 날카롭게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임서방, 듣자 하니 자네 아버님께서 요즘 해외 항만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계시다던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미소를 유지했다. 주 여사님, 정보가 빠르시네요. 하지만 아버님은 은퇴하신 지 오래라 그저 옛 친구들의 프로젝트에 가끔 관심을 가지실 뿐이에요. 그런가? 그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럼 아버님께 전해주게. 어떤 바다에는 상어가 많으니 조심하라고.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지만 동시에 중요한 정보를 드러냈다. 주성그룹은 확실히 항만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김미령의 수법을 알고 있었다. 조언 감사합니다. 나는 잔을 들어 경의를 표했다. 하지만 저희 인간은 마침 상어 사냥에 능숙해서요. 이윤정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재미있군. 다음에 차나 한잔하지. 영광입니다. 우리는 암묵적인 눈빛을 교환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민준이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김미령은 당황해서 의사 불러 라고 소리쳤다. 나는 재빨리 앞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다. 의학 학위가 이때 쓸모가 있었다. 나는 신속하게 그의 동공과 맥박을 확인하고 질식을 막기 위해 머리를 옆으로 돌렸다. 간질 발작입니다. 나는 달려온 호텔 의사에게 말했다. 브루펜 시럽 있나요? 김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애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의사가 아이를 맡은 후 나는 옆으로 물러나 김미령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당황스러움은 거짓이 아닌 듯 했지만 눈에는 분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왜 분노하는 거지? 구급차가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연회는 황급히 끝났다. 하객들이 흩어진 후
김미령은 즉시 다른 얼굴로 돌변했다. 다 너 때문이야.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가 분명히 그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도현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어머니, 서연 씨가 민준이를 구했어요. 만약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닥쳐. 김미령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너희 둘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없으면 YI그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잊지 마. 이 폭발은 그녀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님, 지금은 병원에 가서 민준이 곁을 지키셔야 할 때예요. 여기서 화를 내실 때가 아니고요. 그녀는 나를 흉흉하게 노려보더니 핸드백을 움켜쥐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나와 이도현만 남았다. 어머니를 자극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도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자극한 게 아니에요. 나는 계단으로 향했다. 단지 예전처럼 참고만 있지 않았을 뿐이죠. 계단을 오를 때 나는 그의 시선이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즉시 유진에게 연락했다. 이민준의 의료 기록, 특히 신경과 쪽으로 전부 알아봐줘. 그리고 최정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드님, 간질 병력이 있었나요? 전혀요. 최정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다. 왜요? 민준이 아픈가요? 나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즉시 울기 시작했다. 틀림없어. 그 여자가 민준이에게 뭘 먹인 거야. 지난번에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자꾸 어지럽다고 했었어요. 그녀를 진정시킨 후 나는 전화를 끊었다. 생각에 잠겼다. 만약 김미령이 정말 아이에게 약을 먹인 것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사기를 넘어 범죄였다. 깊은 밤, 이도현이 문을 두드렸다. 아이는 괜찮고 의사는 원인 불명의 돌발성 간질로 진단했다고 했다. 나는 걱정하는 척 몇 마디 묻고는 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문가에 서서 떠나지 않았다. 서연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무슨 얘기를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당신과 당신 사촌의 협력에 대해서요? 아니면 그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어머니 연극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요? 그의 얼굴이 급변했다. 어떻게, 아니,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진실을 말해줘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도현은 심호흡을 했다. 지금은 안 돼, 아직은. 하지만 제발 믿어줘. 내가 하는 모든 건 지키기 위해서야. 누구를요? 나는 그를 다그쳤다. 당신 자신? YI그룹? 아니면 나.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한마디만 했다. 우리 엄마 조심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분이야. 그리고는 돌아서 떠났다. 나는 문을 닫고 문에 기댔다.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다. 이도현의 태도는 내 추측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다. 그는 확실히 김미령과 대립하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개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민준을 보러 병원에 간다는 핑계로 그의 혈액 샘플을 얻으러 갔다. 최정은이 제공한 머리카락 샘플로 이미 친자 감정을 의뢰했지만 혈액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간질을 유발하는 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같은 것. 병원 VIP 병실에는 김미령은 없고 경호원과 간병인만 아이를 지키고 있었다. 아이는 나를 보자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민준아, 좀 괜찮아? 나는 미소 지으며 앉아 가방에서 초콜릿 상자를 꺼냈다. 너 주려고 가져왔어. 그는 소심하게 받아들고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이모, 라고 말했다. 간병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나는 미리 준비한 체열침으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해 특수 제작된 팔찌 안에 숨겼다. 아이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을 뿐 울지 않았다. 민준아, 이모한테 말해줘.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발작하기 전에 뭐 특별한 거 먹거나 마셨어? 그는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머니가 준 약이요. 키 크는 약이라고 했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떤 약? 빨갛고 아주 썼어요. 그는 삼키는 신용을 했다. 할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다시는 엄마 못 보게 할 거라고 했어요. 역시나 나는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고 그를 진정시키며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떠나기 전 나는 침대 머리맡에 있는 비타민병을 발견했다. 김미령이 늘 복용하던 그 종류였지만 라벨은 새 것이었다. 차로 돌아와 나는 즉시 혈액 샘플과 비타민 약을 기다리고 있던 유진에게 건넸다. 최대한 빨리 성분 분석해줘. 특히 신경 억제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아버지에 대한 건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주치의가 3개월 후에 사직하고 해외로 나갔다고 해. 그런데 지난달에 태국에서 그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찾아.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겉으로는 집안일에 바쁜 척하면서 속으로는 치밀하게 준비했다. 아버지 쪽에서는 YI그룹의 해외 프로젝트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2개 은행이 서밋 지원을 임시로 철회했다. 김미령은 빈번하게 회의를 열었고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서밋 전날 밤 이도연이 갑자기 일찍 귀가했다. 그는 내가 서재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뭘 찾는 거야? 그가 문가에 서서 물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실이요.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해쳤는지, 어떻게 가짜 후계자로 YI그룹을 통제하려 했는지, 어떻게 회사를 빼돌린 후 당신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는지에 대한 진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재빨리 다가와 문을 닫았다. 당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충분히 많이요. 나는 일어섰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예요. 이도현 씨, 계속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 건지 아니면 나서서 이 모든 걸 끝낼 건지. 그의 눈에 고통스러운 갈등이 스쳐 지나가더니 마침내 결연함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날을 계속 기다려왔어. 충분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그럼 지금이에요. 나는 컴퓨터를 켜고 그 비밀 USB를 꽂았다. 우리 손을 잡죠. 이도연은 화면의 파일들을 보더니 갑자기 웃었다. 당신이 벌써 찾았을 줄이야. 서연 씨,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액정을 보더니 그의 표정이 급변했다. 안 돼. 엄마가 최정은 씨가 당신과 연락한 걸 알았어. 사람을 보냈대. 우리는 동시에 문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아래층에서 비명과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홀로 달려가 보니 최정은이 2명의 경호원에게 땅바닥에 눌려 있었고 김미령은 곁에 서서 뒤틀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역시 너였어.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네가 이 모든 걸 배후에서 조종한 년이었어. 이도연이 한 걸음 나섰다. 어머니, 그분 놔주세요. 닥쳐. 김미령은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최정은을 겨눴다. 너희 모두가 날 배신했어. 좋아, 다 같이 끝장나는 거야. 상황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눈빛이 광기에 차 있는 것을 보았다. 붕괴 직전의 전조였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어머님,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진정하세요. 민준이를 생각하세요. 아직 어린 아이예요. 어머님이 필요해요. 민준이? 그녀는 미친 듯이 웃었다. 그 잡종놈? 그냥 도구일 뿐이야. 너희 모두처럼. 이 말은 이도연을 격분시켰다. 그래서 인정하시는군요.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고. 당신은 모든 사람을 속여왔던 거예요. 당연히 아니지. 김미령은 아들을 비웃으며 쳐다보았다. 너처럼 나약한 놈이, 마누라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놈이 어떻게 밖에서 사생아를 낳겠어.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했어. 아쉽지만 너무 늦었지. 바로 그때 대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김미령 씨, 당신을 다수의 사업 사기 및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협조해 주시죠. 김미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총구를 경찰에게 돌렸다.
일촉즉발의 순간 이도연이 그녀에게 몸을 날려 권총을 빼앗았다. 혼란 속에서 최정은은 구출되었고 김미령은 제압당했다. 경찰차가 김미령을 태우고 떠난 후 별장은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도연은 계단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최정은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민준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그리고 나는 홀 중앙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예상했던 쾌감 대신 이상한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1단계 완료. 다음 단계 준비하라. 나는 이도연을 바라보았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고통과 해방감, 그리고 감사를 읽었다. 그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김미령이 체포된 것이 끝이 아니었다. YI 그룹의 란탄즈, 시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 무고한 아이의 미래, 이 모든 것을 누군가는 수습해야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나, 임서연이 될 것이다. 김미령이 체포된 지 사흘째, YI 그룹 본가는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였다. 경찰은 대량의 서류를 압수해갔고 YI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으며 언론은 밤낮으로 정문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서재 창가에 서서 또 다른 취재 차량이 바디에시아 타는 것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창틀을 두드렸다. 사모님. 집사가 문가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회장님의 서재, 경찰이 봉인을 풀어도 된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끄덕였다. 고마워요. 지금 가볼게요. 시아버지 이용명 회장의 서재는 본가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그가 돌아가신 후 김미령에 의해 잠겨 있었고 경찰이 조사를 위해 강제로 열기 전까지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이곳에 마지막 증거가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육중한 자단목 문을 열자 오래 묵은 책, 향기와 옅은 약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서재는 3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거대한 자단목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 고풍스러운 시계는 새벽 2시 18분에 멈춰 있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각이라고 했다. 나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모든 서랍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위칸은 일반적인 사업 서류, 중간 칸은 잠겨 있었다. 열쇠가 필요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거 찾아? 이도연이 문가에 서서 노쇠 열쇠를 흔들고 있었다. 내가 손을 뻗자 그는 놓지 않았다. 서연 씨, 어떤 일은 너무 많이 아는 게 좋지 않아? 하지만 진실을 모르는 건 더 나빠요. 나는 힘껏 열쇠를 빼앗았다. 3년이에요. 당신 아버지의 진짜 사인을 알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나를 따라 책상 앞으로 왔다. 열쇠는 완벽하게 맞았다. 중간 서랍이 열리자 몇 권의 수첩과 검은색 작은 상자가 나타났다. 수첩은 시아버지의 일기였다. 나는 마지막 몇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다. 미령이 점점 통제불능이 되어간다. 그녀는 주성그룹 사람들과 접촉했다. 그 더러운 거래들을 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의사는 내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악화된 거지? 미령이가 새 약으로 바꾸자고 고집했다. 마지막 일기는 그가 돌아가시기 전날짜였다. 만약 내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내 약과 미령의 해외 계좌를 조사해봐라. 도연이는 제 어미를 너무 믿는다. 서연이, 그 아이, 어쩌면 그 아이만이. 글씨는 여기서부터 흐릿하고 불분명해졌다. 마치 필자가 갑자기 힘을 잃은 듯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이도연과 눈을 마주쳤고 그의 눈에 스치는 고통을 보았다. 이거 본 적 없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항상 서재를 잠가뒀어요. 아버지가 계시던 그대로 두는 게 존경이라고 하면서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얼마나 역설적인지. 나는 그 검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약병과 접힌 종이 쪽지가 있었다. 쪽지에는 1년의 숫자, 명백한 은행 계좌번호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덕터 장 크랜트, 3pm, 장충동, 장 박사. 나는 유진이의 정보를 떠올렸다. 당신 아버지 주치의였다가 갑자기 사직한 그 사람이군요.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병을 들어 자세히 살폈다. 아버지가 평소에 드시던 약이 아니야. 라벨은 맞지만 약 모양이 달라. 바꿔치기 당한 거예요. 나는 단언했다. 당신 어머니가 그의 약을 바꿔서 죽음을 앞당긴 거죠. 오싹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미 추측은 했지만 증거가 눈앞에 놓이니 역겨움을 금할 수 없었다. 돈과 권력을 위해 한 여자가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살해할 수 있다니. 더 있어. 이도연이 갑자기 책장으로 다가가 국부론 뒤편을 더듬었다. 책 뒤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내게 주셨어. 만약 당신께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넘기라고. 하지만 당신은 안 냈군요. 내가 그의 말을 대신했다. 그때는 아직 어머니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녹음을 들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는 소리였지. 어머니는 약을 바꿨다고 인정했고 만약 내가 폭로하면 나까지 파멸시키겠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비겁했어, 서연 씨. 나는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나는 연민을 느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호령하던 이 남자가 실은 계속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당신 미쳤어. 그 밀수품들이 YI 그룹을 망칠 거야. 100년 가업을. 시아버지의 쇠약하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 늙으니 시대가 변했어. 주성그룹이 항만 통제권을 2천억에 사겠대. 당신이 10년은 더 살 돈이야. 김미령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내일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서 당신을 고발하겠어. 해볼 테면 해봐. 당신 세약 아직 사흘치는 남았을 텐데.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이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졌다. 증거는 명백했다. 김미령은 단순한 비즈니스 범죄자가 아니라 살인자였다. 경찰에 이게 필요해요. 나는 녹음기를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언급한 해외 계좌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이도연이 쏜살같이 달려가 문을 확 열었다. 양설아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넘어졌다. 그녀의 휴대폰은 녹음 화면이 켜져 있었다. 고모님 말이 맞았어. 그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증오에 찬 얼굴로 말했다. 너희들 역시 뒤에서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어. 이도연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 감시만 한 게 아니지. 양설아는 냉소하며 갑자기 소리쳤다. 사람 살려. 이도연이 날 죽여서 입막음하려고 해요. 아래층에서 즉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재빨리 증거물들을 속옷 안에 숨겼다. 다음 순간 2명의 경호원이 뛰어들어왔다. 저 여자 끌어내. 이도연이 침착하게 명령했다. 정신이 불안정한 것 같으니. 경호원들은 양설아를 보며 망설였다. 즉시 이도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회사의 상황이 불안정하자 권력의 저울이 기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양설아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김 회장님이 들어갔다고 끝난 줄 알아? 그분은 이미 다 계획해 두셨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 항만 프로젝트는 내일 계약될 거야. 주성그룹이 YI 그룹의 모든 해외 자산을 인수하고 너 이도연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거고. 나는 그제야 김미령의 전체 계획을 이해했다. 그녀는 일이 탄로 났을 때를 대비해 금선 탈각, 짐심 투업 할 준비를 해둔 것이었다.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신은 주성그룹을 통해 실권을 계속 장악하려 한 것이다. 경호원들은 결국 양설아를 데리고 나갔지만 위협은 이미 심어졌다. 이도연은 문을 닫고 이마를 문에 기댔다. 내일 계약을 막아야 해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당신 아버지가 언급한 장 박사가 열쇠예요. 김미령의 살인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녀가 수혜자가 되는 모든 계약은 효력을 의심받게 될 거예요. No. 유진과 통화하며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장 박사 찾았어? 방금 방콕의 한 개인 병원에서 위치 확인했어. 유진의 목소리는 빨랐다.
하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몹시 두려워하는 것 같아. 주소 보내줘. 내가 직접 가겠어. 나는 결심했다. 전화를 끊자 이도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위험해. 김미령의 사람들이 분명 그를 감시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성동격서, 성동깃세가 필요하죠. 나는 생각에 잠겼다. 당신은 내일 그 계약식에 반드시 참석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요. 나는 방콕으로 날아가서 장 박사를 찾을게요. 가장 빠르면 내일 저녁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왜 나를 돕는 거야? 나는 당신에게 잘해주지 않았는데. 나는 부드럽게 손을 빼냈다. 당신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돕는 거죠. 김미령은 내 결혼 생활을 망쳤고 5년 동안 나를 모욕했어요. 이 빚은 내가 직접 받아낼 거예요. Now. 그날 밤 우리는 각자 행동했다. 이도연은 굴복하는 척하며 주성그룹에 연락해 협력 의사를 밝혔다. 나는 비밀리에 공항으로 가 야간 비행기로 방콕으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시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그의 우려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김미령은 사치품뿐만 아니라 약품도 밀수했다. 아마도 금지 약물이나 가짜 약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항만 프로젝트는 그녀가 밀수 규모를 확장하는 핵심이었다. 새벽에 방콕에 도착하자 유진이 준비해둔 사람이 나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다. 가는 길에 기사가 갑자기 경고했다. 누군가 미행하고 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우리를 따르고 있었다. 역시 김미령의 사람들이 장 박사를 감시하고 있었다. 따돌려요. 내가 명령했다. 몇 차례의 급회전과 좁은 골목길을 통과한 끝에 우리는 마침내 미행을 따돌리고 교회의 한적한 사립병원에 도착했다. 장 박사는 50대 중반의 초췌한 남자였다. VIP 병실에서 나를 보자 그는 몹시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찾지 마세요. 그는 계속 뒷걸음질 쳤다. 나는 시아버지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홍명 회장님, 3년 전에 돌아가신 당신의 환자죠. 그분 살해당한 거 맞죠? 장 박사는 온몸을 떨었다. 그 여자가 만약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제 가족을 전부 죽이겠다고 했어요. 김미령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살인 혐의를 받고 있어요. 당신이 증언하면 그 여자를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오랜 설득 끝에 장 박사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오랫동안 숨겨온 의료 기록과 녹음 파일을 내놓았다. 기록에는 시아버지의 병세가 원래 안정적이었으나 김미령이 약 교체를 고집한 후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녹음 파일은 김미령이 그에게 사망 진단서를 조작하라고 협박하는 대화였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자 나는 즉시 아버지에게 연락해 법무팀을 준비시키라고 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유진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다. 서연아 조심해. 주성그룹 사람들이 네가 거기 있는 걸 알았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대. 역시 창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증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원본은 속옷에 숨겼다. 그리고 의자를 들어 창문을 향해 던졌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병원 보안 요원들을 불렀고 내게 탈출할 기회를 주었다. 비상 통로를 통해 뒷문으로 뛰쳐나가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뛰어올랐다. 공항으로 빨리요. 나는 기사에게 외쳤다. 백미러로 보니 몇몇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병원에서 뛰쳐나와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심장이 천둥처럼 뛰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제 시간에 돌아가 계약을 막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방콕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증거의 사슬을 정리했다. 시아버지의 일기와 녹음, 바꿔치기 된 약, 장 박사의 증언, 김미령의 해외 계좌. 여기에 이도연이 가진 재무 사기 증거까지 더하면 김미령을 여생 동안 감옥에서 보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YI그룹의 미래였다. 만약 내일 계약이 성사되면 주성그룹이 핵심 자산을 통제하게 되고 수천 명의 직원이 실직하며 YI가의 몇 대에 걸친 심혈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도현은 모든 법적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지도 모른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이도현의 문자가 도착했다. 계약이 오늘 오후 3시로 앞당겨졌어. 주성그룹 본사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지만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1시 20분. 공항에서 주성그룹 본사까지는 최소 1시간 반이 걸렸다. 입국 심사도 해야 했다. 기사님, 주성타워로 가장 빠른 속도로요. 나는 택시기사에게 외치며 동시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플랜 B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늦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준비해뒀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는 즉시 적대적 인수를 개시한다. 임가의 이름으로 YI그룹의 채권을 매입할 거야. 이것은 공개적인 선전포고를 의미했다. 임가는 주성그룹과 정면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차는 느리게 움직였다. 매 순간이 고문 같았다. 2시 50분. 우리는 마침내 주성타워의 로고를 보았지만 앞에는 신호등이 3개나 남아 있었다. 늦겠어. 나는 이를 악물고 돈을 내고 문을 열고 뛰기 시작했다. 하이힐은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나는 아예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인도위를 질주했다. 3시 3분. 나는 숨을 헐떡이며 빌딩 로비로 뛰어들어갔지만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했다. 계약식.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저는 이도현 대표의 아내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보안 요원은 명단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명단에 임서연 씨는 없습니다. No. 내가 거의 절망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주 여사 이윤정이 걸어 나왔다. 나의 낭패한 모습을 보고 그녀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임서방, 주 여사님, 나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저를 계약 현장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가 시아버지 살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보안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올려보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30초 동안 이윤정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내가 경고했지. 물속에 상어가 있다고. 그리고 저는 말했죠. 임가는 상어 사냥에 능숙하다고. 나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주 여사님, 정말로 살인자와 협력하실 건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회의실로 뛰어들어갔다. 계약이 진행 중이었다. 이도현은 펜을 쥔 채 굳은 얼굴이었고 주성그룹 회장이자 이윤정의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수십 명의 임원과 변호사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내가 갑자기 뛰어들자 모두가 경악했다. 서연 씨. 이도현이 놀라 일어섰다. 서명하지 마요. 나는 성큼성큼 다가가 속옷에서 USB를 꺼내 보였다. 여기 김미령이 이홍명 회장을 살해한 증거와 그녀가 주성그룹과 밀수를 공모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성그룹 회장이 책상을 치며 노발대발했다. 헛소리. 보안, 저 여자 끌어내. 잠깐만요. 이윤정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증거가 있다니 한번 보죠. 이도현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다. 프로젝터에 즉시 시아버지의 일기, 사진, 약물 비교 도표, 그리고 장 박사의 증언이 나타났다. 마지막은 김미령과 주성그룹의 한고위 임원의 대화 녹음이었다. 항만을 통해 약품을 밀수할 계획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주성그룹 회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이건 조작이야. 그런가요? 나는 냉소했다. 그럼 왜 귀사께서는 오늘 계약을 고집하셨죠? 심지어 앞당기면서까지 김미령의 살인 사건이 곧 드러날 것을 알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이윤정이 갑자기 일어섰다. 여보, 그만해요. 우리가 살인을 모의했다는 거야? 주성그룹 회장이 아내에게 화를 냈다. 그만하라고 했어요. 이윤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성그룹은 살인자의 사업에 손대지 않아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변호사들은 수군거렸고
주성그룹 임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도현은 단호하게 앞에 놓인 서류를 찢어버렸다. 새로운 증거에 따라 이 프로젝트가 불법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YI그룹은 모든 협상을 중단합니다. 주성타워를 떠날 때 이윤정은 내게 조용히 명함을 건넸다. 협력에 대해 얘기해 볼 생각 있나? 나는 명함을 받으며 그녀의 뜻을 이해했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영원한 이익만이 있을 뿐. 주성그룹은 명백히 김미령을 버리고 새로운 동맹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도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YI가 차고에 들어서서야 그가 입을 열었다. 고마워, 서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미령은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녀의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고 회사의 썩은 부분들도 정리해야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나와 함께 YI그룹을 재건해줘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줘요. 나는 나와 5년간 결혼했지만 남남처럼 지냈던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심과 결의를 보았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우리 사이에도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좋아요. 나는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김미령에게 속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그 아이를 포함해서. 이도현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민준이, 제가 알아봤어요. 그 아이 어머니는 최정은 씨가 맞지만 아버지는 시아버지께서 말년에 고용했던 운전기사였어요. 나는 충격에 빠져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그는 제 이복동생이에요. 이도현이 씁쓸하게 웃었다. 김미령이 그 사실을 알고는 최정은 씨를 협박해서 자기 계획에 협조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스캔들을 터뜨려서 시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겠다고. 이 반전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김미령은 가짜 후계자로 아들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죽은 남편의 불륜에 대한 복수까지 한 것이었다. 이 여자의 마음속 증오는 대체 얼마나 깊었던 걸까? 침실로 돌아와 나는 마침내 모든 위장을 벗고 침대에 쓰러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잘했다, 딸아. 다음 계획은 뭐니?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우선 최정은 씨가 아이를 되찾도록 돕고 그 다음 YI그룹을 재건해야죠. 아빠, 조언이 필요해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아, 그리고 내 엄마가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자고 하더구나. 전화를 끊자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한 주는 악몽 같았지만 그 악몽의 끝에서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 더 이상 YI가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임가의 딸이자 정의를 지킬 능력과 용기를 가진 임서연으로 창밖의 석양이 이 숨막히는 전투에 잠시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재건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김미령이 정식으로 기소된 지 7일째 YI그룹 본사 25층 회의실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도현 옆에 앉아 수십 명의 이사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마주하며 태블릿 PC를 가볍게 스크롤했다. 최신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다. 지난 한 주간 YI그룹의 주가는 37% 하락했고 세 곳의 은행이 대출 조기 상환을 요구했으며 5개의 핵심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설명하며 회의실에 앉은 모든 얼굴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는 다음 차트를 띄웠다. 김미령 전 회장이 역외회사를 통해 그룹 유동 자금의 약 40%를 빼돌렸다는 점입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재무이사 조지만 김미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이 즉시 반박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모든 자금 이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가요? 이도현이 차갑게 입을 열며 서류 한 부를 밀었다. 그럼 왜
스텔라 투자라는 유령 회사의 수취 계좌가 이사님 사위의 케이맨 제도 개인 계좌와 빈번한 자금 거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조지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이마에서 땀방울이 굴러떨어졌다. 나는 다른 몇몇 이사들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그중 2명은 눈에 띄게 안절부절못했다. 김미령은 감옥에 갔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관계망은 여전히 YI그룹의 여러 핵심 부서에 포진해 있었다. 여러분, 나는 일어서서 양손으로 회의 테이블을 짚었다. 지금은 책임을 전가할 때가 아닙니다. YI그룹은 창립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단결해야 합니다. 말은 좋지. 운영 총괄 유건이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임가가 헐값에 YI그룹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는 걸 누가 몰라? 당신들 부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 기회에 YI그룹을 삼키려는 속셈이지. 이도연의 눈에 분노가 스쳤지만 나는 가볍게 그의 손을 눌렀다. 유 총괄님, 나는 미소 지으며 반문했다. 만약 임가에 악의가 있었다면 왜 어제 주성그룹의 인수를 막았을까요? YI그룹을 그냥 파산시키는 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유건은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 틈을 타 아버지가 준비한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임가가 긴급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개편하고 모든 관련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위기를 틈탄 약탈이 아니라 나는 모두를 둘러보았다. 생명줄입니다.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걸 보시죠. 나는 김미령이 신문실에 있는 영상을 틀었다. 화면 속 그녀는 검사에게 오만하게 말했다. 그 이사들 중에 엉덩이 깨끗한 놈이 누가 있어? 조지만은 리베이트를 먹었고 유건은 분식회계를 했지. 나는 모두의 약점을 쥐고 있어. 영상이 멈추자 회의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몇몇 이사들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고 조지만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도현이 일어섰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제 편에 협조하고 과거를 묻든가 아니면 계속 저항하다가 법의 심판을 받든가. 이 시간 후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재편 방안을 통과시켰다. 회의실을 나오자 이도현은 긴 한숨을 내쉬며 복도 벽에 기댔다. 성공했어. 그가 눈을 감으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첫걸음일 뿐이에요. 나는 그에게 상기시켰다. 조지만과 유건은 비록 타협했지만 둘째, 셋째 집안 사람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YI가에는 이도현의 직계 외에도 시아버지의 두 동생 후손들이 있었다. 가족 내부에서는 그들을 둘째 집과 셋째 집이라 불렀다. 김미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을 극도로 억압했기에 지금처럼 상황이 불안정할 때 그들은 분명히 움직일 것이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아버지가 내일 만나자고 연락하셨어. 가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 나를 압박해서 권력을 내놓으라고 하시겠지. 그럼 깜짝 선물을 주죠. 나는 신비롭게 웃으며 서류 한 부를 건넸다. 이거 봐요. 서류에는 둘째 집안의 장남인 이민호가 지난 3달 동안 비밀리에 YI그룹의 주식 2%를 사들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금 출처는 바로 김미령이 통제하던 역외 회사였다. 말도 안 돼. 이도현은 충격에 빠져 서류를 뒤적였다. 민호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 눈속임일 뿐이죠. 나는 냉소했다. 김미령은 이미 그를 매수해서 또 다른 숨겨진 말로 삼았던 거예요. 만약 주성그룹 계획이 실패하면 민호가 내부에서 통제권을 장악하게 하려던 거죠. 이도현은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언제 발견한 거야? 유진이가 자금 흐름을 추적했을 때 아버지께 더 깊이 파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사실 이를 위해 사흘 동안 10시간도 채자지 못했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만지려다 허공에서 멈췄다. 서연 씨,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아.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갑작스러운 온기를 피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동맹 관계잖아요. 기억하죠? 동맹, 부부가 아닌 이 경계선은 명확히 해야 했다.
비록 김미령에게 함께 맞서면서 조금 가까워졌지만 5년의 상처는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없었다. 임시 사무실로 돌아오니 최정은이 안에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있는 것으로 보아 막 울었던 게 분명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문을 닫았다. 민준이에게 일이 생겼어요. 저를 못 만나게 해요. 최정은이 내 손을 잡았다. 법원에서 김 회장님이 김미령이 여전히 법적 후견인이라고, 그녀가 부적합하다는 걸 증명하지 않는 한 내가 말을 이었다. 나는 재빨리 대책을 생각했다. 김미령은 비록 살인과 비즈니스 범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적 절차는 느렸다. 아이는 기다릴 수 없었다.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리고 좀 아픈 과거를 들춰내야 할지도 몰라요. 최정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을 간략히 설명했다. 아이의 생부를 근거로 김미령의 후견인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이는 최정은이 법정에서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함을 의미했다. 확실해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녀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매우 힘들 거예요. 민준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정은은 눈물을 닦았다. 게다가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그 당시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셨고요.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나는 다음 난제로 눈을 돌렸다. YI그룹의 자금 부족. 비록 아버지가 긴급대출을 제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가 필요했다. 잠재적 파트너 명단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윤정이라는 두 글자에 나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주 여사가 이때 연락을. 임서방. 이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아했다.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들었네. 정보가 빠르시네요. 나는 신중하게 응답했다. 무슨 좋은 의견이라도 있으신가요? 남편과 김미령의 협력 때문에 내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어.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만회하고 싶네. 주성그룹이 YI그룹의 항만 프로젝트에 투자하겠어. 순수한 비즈니스 행위고 경영권은 건드리지 않을 거야. 이 제안은 예상 밖이었다. 어제는 적이었는데 오늘은 협력하고 싶다니.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는 이렇게 현실적이었다. 조건은요? 내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두 가지. 이윤정은 단호했다. 첫째, 독점 공급권을 5년 연장해줘. 둘째, 자네 개인과 협력해서 여성 창업가 기금을 설립하고 싶네. 두 번째 조건은 나를 놀라게 했다. 왜 저죠? 전화기 저편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임서방, 이 바닥에 우리 같은 여자는 많지 않아. 꽃병 취급을 받거나 독사 소리를 듣거나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에 잠겼다. 이윤정의 제안은 확실히 매력적이었지만 그녀를 믿을 수 있을까?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데 이도현이 황급히 들어왔다. 얼굴이 몹시 굳어 있었다. 일이 터졌어. 그가 태블릿 PC를 내게 건넸다. 김미령이 보석으로 풀려났어. 화면에는 경제 속보가 떠 있었다. YI그룹 전 회장 김미령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허가. 자택에서 의료 감호. 나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거의 화면을 부술 뻔했다. 어떻게. 살인과 비즈니스 사기 모두 중죄인데. 그녀의 인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었어. 이도현이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리고 아마 일부 공범을 넘기고 자유를 얻었을 거야. 이는 김미령이 미친 듯이 보복할 것이고 우리는 아직 내부 정리조차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즉시 그녀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요. 내가 명령했다. 동시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회사와 민준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이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작은아버지가 방금 사람들을 데리고 그녀를 모시러 갔어. 민준이는 병원에서 오늘 아침 가족이 데려갔다고 해. 오싹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김미령은 풀려나자마자 그 아이를 통제했다.
분명히 그를 계속 인질로 삼을 생각이었다. 서연 씨, 이도연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아마 당신은 임가로 잠시 피하는 게 좋겠어. 우리 엄마는 지금 당신을 죽도록 미워할 거야. 도망가라고요? 나는 냉소했다. 아니요. 이제는 정면으로 맞설 때예요. 나는 재킷과 차키를 집어들었다. 저는 유진이를 만나러 갈게요. 그녀라면 김미령 보석의 내막을 알지도 몰라요. 당신은 경찰 내부 사람과 연락해서 그녀가 누구를 팔아넘기고 자유를 얻었는지 알아봐요. 이도연이 내 손목을 잡았다. 너무 위험해. 당신은 우리 엄마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몰라. 아주 잘 알아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래서 더더욱 피할 수 없어요. No. 잠시 서로를 마주본 후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연락해. 1시간에 한 번씩. 만약 이상이 생기면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해. YI그룹 건물을 나서며 나는 경계하며 주위를 살폈다. 김미령의 보석은 너무나 기이했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유진은 은밀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앞에는 각종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찾았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보석은 위에서 직접 특별 허가를 내준 거야. 김미령이 더 큰 밀수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이야. 고위층이 연루된. 그녀는 내게 흐릿한 사진 한 장을 건넸다. 김미령이 흐릿한 인물과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그 인물은 뒷모습 반쪽만 보였지만 손에는 독특한 비취 반지를 끼고 있었다. 정치권의 이국강 부의장의 상징적인 장신구야. 유진은 내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김미령이 그를 팔아넘기고 자유를 얻은 거지. No. 이것은 보석의 갑작스러움을 설명해 주었다. 김미령은 더 가치 있는 목표물을 이용해 경찰의 주의를 돌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녀가 이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의미했다. 이국강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더 나쁜 소식이 있어. 유진은 태블릿을 넘겨 의료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김미령은 확실히 췌장암 말기야. 길어야 3개월 남았대. 나는 보고서를 보며 충격에 빠졌다. 김미령이 시한부라니 이것은 그녀의 관기를 설명해 주었고 그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카페 유리가 갑자기 폭발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유진을 덮쳤고 동시에 팔을 스치는 뜨거운 감각을 느꼈다. 저격수야, 엎드려. 나는 유진을 끌어 카운터 뒤로 숨으며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총성이 2번 더 울리고 카운터 가장자리에 밝혔다. 너를 노린 거야. 유진이 떨며 말했다. 김미령이 이렇게 빨리 손을 쓰다니. 너. 나는 팔의 찰과상을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스타일이 달라. 그녀는 천천히 고문하는 걸 더 좋아해. 경찰과 구급차가 곧 도착했다. 조사 결과 저격수는 전문 소음 소총을 사용했고 현장에는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김미령이 흔히 사용하는 협박 수단이라기보다는 전문 킬러의 수법에 가까웠다. 이국강.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내가 김미령과 한패라고 생각하고 나를 제거해서 그녀에게 경고하려 한 것이다.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이도연이 황급히 달려왔다. 내 팔의 붕대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김미령이 아니야. 나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양쪽에서 적을 맞이하게 됐어. 이국강은 내가 김미령의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김미령은 나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반드시 이 모든 걸 빨리 끝내야 해. 이도연이 결심했다. 내가 직접 어머니를 찾아가서 단판을 짓겠어. 안 돼요. 내가 그를 말렸다. 그녀가 지금 가장 미워하는 건 당신의 배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어쨌든 나는 그녀의 유일한 친아들이니까. 우리는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도연이 김미령을 만나되 반드시 도청 장치를 착용하고 공공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동시에 나는 이국강 측과 연락해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헤어지기 전 이도연이 갑자기 나를 꽉 껴안았다. 내 귓가에 속삭였다. 만약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금고 안에 당신에게 남긴 게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를 거꾸로 한 거야. 가슴이 철렁했지만 미처 더 묻기도 전에 그는 이미 돌아서 떠났다.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나를 덮쳤다. 유진의 도움으로 중간인을 통해 이국강 측과 소통을 시도했다. 답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임가 별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이미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상처는 어떠냐? 그가 내 팔을 자세히 살피며 눈에 분노를 번뜩였다. 스친 상처예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최신 상황을 보고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물었다. 너 이도연을 믿니? 이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믿음? 5년 동안 나는 그 냉담한 남편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은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그와 제 목표가 같다는 건 알아요. 아버지는 의미심장하게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때로는 공동의 적이 가장 견고한 동맹을 만들기도 하지. 그는 내게 서류 한 부를 건넸다. 이거 봐라. 방금 받은 거야. 서류에는 김미령이 보석 후 제일 먼저 집이 아닌 교회의 한 개인 병원으로 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병원의 소유주가 바로 이민호였다는 사실이었다. 둘째 집안이 역시 나는 벌떡 일어섰다. 이도연 씨가 위험해요. 그는 그냥 김미령을 만나러 가는 줄 알 텐데 이민호가?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도청팀의 긴급 연락이었다. 이 대표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로즈가든입니다. 로즈가든. 바로 김미령이 보석 후 머무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옆집이 바로 이민호의 별장이었다. 아빠,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나는 차키를 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버튼을 눌렀다. 이미 준비해뒀다. 차고에 차 2대, 6명 모두 무장했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평온하게 말했다. 네가 김미령에게 맞서기로 결심한 날부터 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다. 10분 후 나는 경호원 차들을 이끌고 로즈가든으로 질주했다. 가는 도중 도청팀이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이도연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사라지기 직전 둔탁한 소리가 포착되었다고 했다. 총성일 수도 있었다. 나는 핸들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만약 김미령이 정말 친아들에게 손을 댔다면 로즈가든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대로 철문을 들이받고 안으로 돌진했다. 경호원들이 바짝 뒤따랐다. 본관 앞에는 이도연의 차가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흩어져서 찾아. 내가 명령했다. 정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정원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 덤불을 헤쳤다. 눈앞의 광경에 내 피가 얼어붙었다. 이도연은 땅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김미령이 그 앞에 서서 권총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이민호가 옆에 서서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멈춰. 나는 소리치며 동시에 경호원들에게 현장을 포위하라고 신호했다. 김미령은 나를 보자 눈에 사무치는 증오를 터뜨렸다. 마침 잘 됐네. 온 가족이 다 모였군. 어머니, 이도연이 힘없이 외쳤다.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마세요. 닥쳐. 김미령은 그에게 총을 겨눴다. 넌 날 배신했어. 내 아버지처럼. 전부 여자 때문에? 나는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며 그녀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다. 김미령 씨, 이국강의 사람들이 이미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나를 죽여도 당신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예요. 이국강? 그녀가 냉소했다. 그 멍청이는 제 코가 석자야. 너희들은. 그녀는 갑자기 총구를 내게로 돌렸다. 내가 먼저 널 죽이고 그 다음 이 불효자식을 처리하겠어. 일촉즉발의 순간 작은 그림자 하나가 갑자기 옆에서 김미령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이었다. 아이는 김미령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이모 괴롭히지 마. 김미령이 비틀거리며 총구가 빗나갔다. 이도연이 그 틈을 타 총을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이민호는 칼을 꺼내 그의 등을 찔렀다. 조심해. 내가 비명을 질렀다. 탕. 총성이 울리고 이민호가 쓰러졌다. 경호원이 쏜 총이었다. 김미령은 그 모습을 보고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이도현과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또 한 번 총성이 울렸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김미령이 천천히 쓰러졌다. 가슴에서 붉은 피가 번져나갔다. 이도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손에 총을 쥔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머니.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숨을 확인하려 했다. 김미령의 입술이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기이한 미소를 짓고는 영원히 눈을 감았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졌다. 나는 재빨리 민준이를 안아들고 그의 눈을 가렸다. 동시에 경호원들에게 현장을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이도현은 여전히 그곳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시신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표정은 공허했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가만히 그의 어깨를 눌렀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에는 끝없는 고통과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끝났어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아. 그분은 결국 내 어머니였어. No. 그래, 어떤 상처는 적이 쓰러져도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흐느끼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넋이 나간 이도현을 보며 나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다. YI그룹의 재건, 민준이의 양육, 법적 조사에 대한 대응, 그리고 나와 이도현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하지만 지금 이 피비린내 나는 정원에서 나는 깊은 피로감과 형언할 수 없는 슬픔만을 느꼈다. 김미령의 장례식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에 열렸다. YI가의 묘원에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새로 세운 묘비 앞에 서 있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기이했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말을 하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다. 이도현은 맨 앞에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은 그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빗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소리 없는 눈물처럼. 나는 조금 뒤에 서서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는 검은색 미니 정장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최정은은 다른 쪽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법원은 임시로 그녀에게 양육권을 주었지만 최종 판결은 전면 조사가 끝난 후에야 나올 것이다. 고인의 영혼의 안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짧은 의식을 마치고 성경을 덮었다. 작별 인사도 추도사도 없었다. 한때 재계를 호령했던 이 여인은 이렇게 초라하게 묻혔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법적 문제와 산산조각 난 가족 관계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이도현은 묘비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최정은에게 먼저 민준이를 차에 태우라고 하고 우산을 쓴 채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돌아가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알아? 어렸을 때 내가 열이 나면 어머니는 밤새 나를 간호했어. 나중에 아버지가 사업으로 바빠지자 나에게 경영을 가르쳐 준 것도 어머니였고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김미령은 그에게 가해자이자 어머니였다. 인간성의 복잡함이란 이런 것일까? 순수한 악마나 천사는 거의 없으니까.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화제를 바꿨다. 총기 오발로 인한 사고로 확인됐대요. 이민호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살인 미수 혐의를 받게 될 거고요. 이도현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는요?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당신을 임시회장으로 추대했어요. 둘째, 셋째 집안 사람들은 의외로 조용해요. 대세가 기울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는 마침내 발걸음을 옮겨 차로 향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들은 구심점을 잃었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도현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구불구불 흘러내렸다. 마치 상처 자국처럼
민준이는 내 품에 기대 잠이 들었다. 작은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 무고한 아이는 어른들의 탐욕과 증오에 휘말려 어떤 심리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까? 서연 씨, 이도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민준이 이름을 바꿔주고 싶어.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왜요? 이민준이라는 이름은 우리 어머니가 지었어. 너무 많은 계산이 담겨 있지. 그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깨끗한 시작을 할 자격이 있어. 이 제안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확실히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기말로 이용당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해둔 이름 있어요? 내가 물었다. 이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시연, 리시헨.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지. 그리고 최정은 씨가 동의한다면 내가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어. 이것은 더욱 예상 밖이었다. 법적으로 이도연은 이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감정적으로는 민준이는 시아버지의 불륜의 증거였다. 그가 왜 내 의문을 알아챈 듯 이도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내 동생이잖아, 서연 씨. 부모님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아이는 죄가 없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 그리고 아이가 없다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알아. 이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5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은 내 마음의 깊은 상처였다. 시어머니가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릴 때마다 이도연은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도 검사받았잖아요. 알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하지만 만약 그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면? 나는 획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가 당신 음식에 손을 댔을지도 몰라. 차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자세히 말해요. Now. 최근에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다가 개인 일기장을 발견했어. 이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기에 누군가에게 장기간 미량의 약물을 복용시켜 불임을 유도했다고 적혀 있었어. 비록 이름은 없었지만 시기가 당신이 YI가에 들어온 때와 일치해 나는 온몸을 떨었다. 분노이자 충격이었다. 김미령이 나를 이 정도로 미워했다니, 나를 모욕하는 것을 넘어 어머니가 될 권리까지 박탈하려 했다니. 그리고 이도연이 약병 하나를 건넸다. 이건 본가에서 당신이 자주 쓰던 찻잔 아래 비밀 공간에서 찾은 거야. 나는 약병을 받았다. 라벨은 떼어져 있었지만 안에는 하얀 알약 몇 개가 남아 있었다. 5년 내가 매일 마시던 차에 이게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성분 분석 맡길 거예요. 나는 역겨움을 억누르며 약병을 가방에 넣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이도연은 내 뜻을 이해했다. 이것은 비즈니스 분쟁의 범주를 넘어섰다. 명백한 신체 상해이자 범죄였다. YI가 별장으로 돌아오자 최정은은 잠에서 깬 민준이를 데리고 아이 방으로 갔다. 나와 이도연은 곧장 서재로 향했다. 이제야 이곳은 진정으로 그의 것이 되었다. 한 가지 더. 그는 금고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어머니가 비밀리에 보유하던 모든 자산 목록이야. 해외 계좌를 포함해서 총 가치는 약 1조 5천억 원 정도 돼. 나는 대략적으로 목록을 훑어보았다.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케이맨 제도 펀드, 여러 해외 부동산, 심지어 도난당한 명화 몇 점의 행방까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에요? 내가 물었다. 전부 YI 그룹이나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어. 나는 원하지 않아. 이 결정은 내 앞에 있는 남자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 한때 나는 그가 나약하고 냉담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원칙적인 면을 보았다. 어쩌면 진짜 이도연은 계속 김미령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아, 맞다.
맞다. 그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팔 상처는 어때?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상처는 거의 아물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붕대를 만졌다. 거의 다 나았어요. 그가 내 앞에 다가와 가만히 내 손을 잡았다. 서연 씨, 내가 이 5년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어. 필요 없어요. 나는 손을 빼냈다. 지금 우리의 협력은 순조로워요. 이대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의 눈에 고통이 스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성분 분석 연구소의 긴급 전화였다. 임서연 씨. 기술자의 목소리는 이례적으로 진지했다. 의뢰하신 약물에서 고용량의 호르몬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확실히 불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죠? 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미량의 중금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 나는 다리가 풀려 책상을 붙잡고 겨우 서야 했다. 김미령은 내가 불임이 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서서히 죽어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어쩐지 지난 몇 년간 이유 없이 피곤하고 어지러웠다. 서연 씨, 이도현이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결과가 안 좋아? 나는 연구소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다. 세상에 그 여자가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나는 책상 위에 꽃병을 집어들어 벽에 힘껏 던졌다. 도자기 깨지는 소리에 밖에 하인들이 놀랐지만 나는 이미 체면을 차릴 겨를이 없었다. 5년 내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5년 동안 그 여자는 매일 내게 독을 탔어. 그리고 당신은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 이도현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몰랐어. 나는 정말 몰랐어. Now? 하지만 의심은 했잖아요. 나는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내 찻잔을 뒤졌겠어요? 그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 그는 자세한 내용은 몰랐을지 몰라도 분명 이상을 감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는 행동하지 않기를 선택했고 내가 피해를 입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나가요. 나는 문을 가리켰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장.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문이 닫힌 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얼굴을 씻어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육체와 마음의 이중적인 충격에 거의 질식할 것 같았다. 김미령은 죽었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계속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또 이도현인 줄 알고 거칠게 소리쳤다. 저리 가요. 서연 씨, 저 정은이에요. 최정은의 목소리였다. 시연이가 보고 싶어요. 중요한 할 말이 있대요. 심호흡을 하고 나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다. 민준이, 이제는 시연이라고 불러야 할 아이가 문 밖에 서 있었다. 손에는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이모, 그가 소심하게 말했다. 우리 가족을 그렸어요. 엄마랑 아저씨랑 이모랑 나랑. 서툰 그림 위에는 4명의 졸라맨이 손을 잡고 있었고 머리 위에는 과장되게 큰 태양이 떠 있었다. 아이는 이런 방식으로 그의 소망, 완전한 가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낮춰 그를 안았다.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이 아이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순수함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더 이상 그렇게 견디기 힘든 것 같지 않았다. 고마워, 시연아.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림, 정말 예쁘다. 최정은은 옆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